어디 가요? 친구 만나요. 어떤 친구요? 그냥 오래된 친구. 늦었네? 응,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 안 잤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준호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원래 오래 못 살아요.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나이도 많고 재미도 없고 애들도 나를 싫어하잖아요. 당신이 내 인생에 뭘 줄 수 있어요? 뭘 원해요? 정리하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생각해 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결혼식 날 하객이 많지 않았다. 양쪽 합쳐서 20명 남짓. 식장도 작은 곳으로 잡았다. 아들 재민이는 끝내 오지 않았고 딸 수진이는 왔지만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하얀 부케를 들고 서 있는 선영을 보면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선영이 내 손을 꼭 쥐어줬으니까. 괜찮아요, 준호 씨. 우리 둘이면 돼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52살에 다시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선영을 처음 만난 건 동창 모임이었다. 누군가의 지인으로 자리에 왔다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빈말을 하지 않았다. 헤어질 때 오늘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다.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이 났다. 그 뒤로 몇 번 밥을 먹었다. 선영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했다. 된장찌개는 짜지 않게, 생선은 가시를 발라서 언제 물어봤는지도 모르게 그걸 알고 있었다. 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산 게 6년이었는데 그 6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이 선영 옆에서 하나씩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나를 살펴봐 준다는 감각.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주변에서 말렸다. 형은 밥 먹다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준호야, 그 나이에 눈치도 없냐. 여자가 왜 그렇게 잘해주겠어. 뭔가 있는 거야. 나는 웃어넘겼다. 형은 원래 뭐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친구 덕배도 비슷한 소리를 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뒤였다. 집도 4명의 통장도 내가 관리했다. 내가 뭘 모르겠어 싶었다. 그냥 복이 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결혼 첫 달은 정말 좋았다. 선영은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커피를 끓여놨다. 향이 방까지 들어왔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현관에서 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했다. 나이 들면서 그런 게 새삼 그리워진다. 불 꺼진 집이 아니라 누군가 기다려주는 집.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나는 그때 처음 실감했다. 주말엔 같이 시장에 나갔다. 선영은 생선 고르는 눈이 있었다. 아가미 색을 보고 눈 탁한 건 빼라고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일상이 쌓이면서 나는 이혼 후 처음으로 사는 맛이 난다고 느꼈다.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피곤하다고 했다. 일이 많다고.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밥상이 사라졌다. 대화도 짧아졌다. 내가 먼저 묻는 쪽이 됐고 선영은 짧게 응 하거나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등 뒤로 닫히는 방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쳤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편해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달랠수록 가슴 한쪽이 더 서늘해졌다. 잠이 조금씩 줄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멈췄다. 신발장 옆에 구두 한 켤레. 남자 구두였다. 내 것이 아니었다.
검은색 가죽에 광이 났다. 나는 한참 그걸 내려다봤다가 아무 말 없이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다. 선영은 방에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나왔어. 왔어요. 그게 다였다.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먹다 남긴 반찬이 그대로였다. 전자레인지 소리를 들으면서 술이 맡겼다가 찾아온 거겠지. 친척이 들렀나 설명을 붙이려 했다. 마음이 가는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그날 밤 물 마시러 나왔다가 방 앞을 지나는데 문틈으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자 목소리였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컵을 든 손이 조금 떨렸다. 싱크대에 기대서 창밖 가로등 빛을 오래 바라봤다. 구두, 목소리, 닫힌 문. 그 열쇠는 아직 내 주머니 안에 있었다. 선영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열쇠. 나도 돌려주지 않은 열쇠. 언젠가 쓸 날이 올 것 같아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작은 열쇠 하나가 이 집에서 내가 버티는 이유처럼 느껴졌다. 그 뒤로 나는 일부러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 퇴근하고 회사 근처 국밥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뚝배기 국물이 식을 때까지 숟가락을 젓다가 어두워질 때쯤 집으로 들어갔다. 늦게 들어가면 마주칠 일이 줄어드니까. 마주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마주치는 게 나았다. 그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없이 깍두기를 채워줬다. 나는 그 손이 고마웠다. 선영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엔 늦으면 밥은 먹었어요? 했는데 그 말이 없어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없어지고 나서야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결혼이 그랬다. 처음엔 매일 느끼다가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또 어느 순간 없어진다. 어느 날은 현관에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내가 쓰는 것과 달랐다. 묵직하고 낯선 향이었다. 나는 코트를 벗으면서 그냥 지나쳤다. 모르는 척하는 게 버릇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다. 낮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게 습관이었다. 밥 먹었어요. 오늘 어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늦어졌다. 어떤 날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읽음 표시가 떴다. 전화를 걸면 2번에 1번은 받지 않았다. 나중에 물어보면 회의 중이었다. 자리를 비웠다. 그 대답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전화를 자주 하지 않게 됐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줄었고 그것도 버릇이 됐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다. 선영이 오전부터 외출 준비를 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 한참 섰다. 어디 가요? 라고 물었다. 친구 만나요. 어떤 친구요? 그냥 오래된 친구. 더 묻지 않았다. 선영은 핸드백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 너머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내려가는 소리, 멀어지는 소리. 오후 내내 혼자였다. 청소를 했다. 별로 더럽지도 않은 거실을 닦고 화장실 타일 줄눈을 칫솔로 닦았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조금 줄어드니까. 욕실 선반을 정리하다가 멈췄다. 선영의 화장품 사이에 낯선 것이 있었다. 남자용 면도 거품이었다. 뚜껑이 한번 열린 흔적이 있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들고 한참 서 있었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버리지도 치우지도 않았다. 없던 일처럼 모른 척하고 내려놓고 지나치는 것.
그게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선영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늦었네. 응, 얘기하다 보니까.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었다. 화면은 보지 않았다. 그냥 그 빛이 필요했다.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으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랍에서 열쇠를 꺼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봤다. 이 열쇠로 문을 열면 알 수 있다는 생각과 알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한번 알아버리면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 그냥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싶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선영의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진 채로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다. 이름이 없었다. 이니셜만 있었다. 제이. 미리 보기가 한 줄 보였다. 오늘도 고마웠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한 번 참았다. 선영은 부엌에 있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꾹 눌렀다. 텔레비전에서 뭔가가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조용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날 밤 서랍을 다시 열었다.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번엔 다시 넣지 않았다. 주머니에 넣고 불을 껐다.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래야 내가 거기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비 맞은 사람처럼 그냥 들어온 것처럼. 사흘 뒤에 비가 왔다. 저녁 6시였다. 나는 우산을 접고 열쇠를 손에 쥐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각오한 뒤였으니까. 그 문 앞에 서기까지는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손잡이에 열쇠를 넣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문이 열렸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열쇠가 잘 맞았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비에 젖은 신발이 현관 바닥에 물기를 남겼다. 불을 켜지 않았다. 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거실에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컵이 2개 있었다. 커피잔이었다. 하나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고 하나는 그냥 컵이었다. 남자 손이 쥐었을 법한 크기. 나는 그 2개를 한참 바라봤다. 눈을 돌리고 싶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컵 2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 적이 없었다. 소파 위에 외투가 걸쳐져 있었다. 짙은 남색 코트였다. 내 것이 아니었다. 어깨가 넓었다. 안감에 브랜드 태그가 보였다. 나는 건드리지 않았다. 만지면 뭔가가 더 실제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조용한 남자 목소리였다.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선영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래전에 들어본 적 있는 웃음이었다. 결혼 초에 나한테 웃어줬던 그 소리와 비슷했다. 아니, 똑같았다. 그 소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다.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코트를 집어 던지거나.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냥 서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창밖에서 계속 내리고 있었다. 방문이 열렸다. 선영이 나왔다.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딱 1초였다. 그 다음에 표정이 돌아왔다. 놀란 게 아니었다. 당황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계산하는 눈이었다. 왜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게 첫마디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설명하려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실처럼 팽팽하게 버텨오던 게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열쇠 있으니까. 그래도 노크는 해야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문 틈으로 남자의 기척이 느껴졌다. 인기척이 조용해졌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선영만 봤다. 선영은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죄책감이 없었다. 그냥 불편한 상황을 처리하듯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오늘은 가요. 그 말이 나왔다. 오늘은 가요. 내 집에서, 내 명의의 집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은 가라고 했다. 나는 잠시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채로 현관에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외투 주머니 속에서 열쇠가 손에 잡혔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식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돌아섰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나가기 전에 한번 돌아봤다. 선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봤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평온한 톤이었다. 방금 전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나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그런데 자꾸 그 컵 2개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2개, 딱 2개. 편의점 처마 밑에 멈춰섰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됐는데 그날 처음으로 한계비가 생각났다. 사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비가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다. 발이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근처 모텔에서 잤다. 형한테 전화하기는 싫었다. 그 나이에 눈치도 없다는 말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 말하는 순간 이게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다. 열쇠는 아직 주머니 안에 있었다. 꺼내서 오래 봤다. 이걸로 들어갔다. 봤다.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았다. 선영이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 첫마디가 사과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나를 내보냈다는 것.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준비된 사람 같았다. 처음부터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걸까? 처음부터 전세금을 노리고 다정한 척하고 내가 눈치채기를 기다렸던 걸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을 감았다. 모텔 천장의 얼룩이 눈꺼풀 안쪽에 남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이 됐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소란스럽게 싸우는 게 아니었다. 조용히 확실하게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부동산 등기소 앞에 서 있었다. 등기소 창구 앞에 번호표를 뽑고 앉았다. 대기번호는 17번이었다. 창구에는 지금 9번이 불려 있었다. 나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구겨지도록 쥐고 있다가 폈다가 또 쥐었다. 형광등 빛이 유독 하얗게 느껴졌다. 옆에 앉은 노인이 번호표를 들고 졸고 있었다. 평범한 오전이었다. 나만 평범하지 않았다. 선영은 집을 자기 것처럼 썼다. 손님을 들였고 나를 내보냈다. 하지만 그 집은 내 명의였다. 계약서도 내 이름, 등기도 내 이름. 내가 6년 전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선영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겁이 없었다.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나는 그냥 지나쳤다. 왜 겁이 없었는지 어젯밤 내내 그 생각을 했다. 그리고 아침에 깨달았다. 겁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이미 손을 써놨으니까 당당했던 거였다.
드디어 내 번호가 됐다. 창구 직원에게 등기부등본 열람을 신청했다. 서류가 출력됐다. 나는 그걸 펼쳐서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다. 소유자 박준호. 이상이 없었다. 나는 잠깐 안도했다. 그런데 근저당 항목에서 눈이 멈췄다. 설정 금액, 날짜. 나는 그 줄을 2번 읽었다. 내가 모르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창구 옆 빈 의자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봤다. 채권자 이름. 대출 금융사가 아니었다. 개인 이름이었다. 설정일은 결혼 2달 뒤였다. 결혼 2달 뒤? 선영이 집 관리를 맡아주겠다고 했던 그 무렵이었다. 도장 어디 있어요? 하며 손을 내밀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손에 올려줬다. 따뜻하게 웃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날 오후 오래된 친구 덕배를 만났다. 덕배는 작은 법무사 사무소를 하고 있었다. 서류를 내밀었다. 덕배는 안경을 올리며 한참 들여다봤다. 이거 동의 없이 설정된 거 맞으면 문제 있어. 어떻게 가능해? 위임장 위조하거나 인감 도용하거나 아니면 너가 직접 서명했거나. 나는 서명한 적이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 선영 씨한테 도장이나 신분증 맡긴 적 있어? 나는 기억을 뒤졌다. 처음 2달 선영은 집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관리비, 공과금, 각종 서류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맡겼다. 도장도 내줬다. 잠깐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때 나는 왜 그냥 줬을까? 미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덕배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이거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 거일 수 있어. 근저당 설정되면 집 팔거나 담보대출 받을 때 그 사람한테 먼저 돈이 가. 알지? 나는 알았다. 알면서 몰랐던 것처럼 살아온 거였다. 덕배 사무소를 나와서 걷다가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뭇잎이 발밑에 떨어졌다. 노란색이었다.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다. 나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 있으니까 뭔가가 정리되기 시작했다. 화는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뭔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이 기분이 뭔지 생각해봤다. 겁이 사라진 거였다. 잃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싸울 수 있다는 기분이었다. 선영은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나도 계획이 있어야 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덕배한테 전화했다. 덕배야, 집에서 사람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 법적으로 하려면 절차가 있어. 그런데 준호야, 그 전에 증거부터 모아야 해. 조용히, 조용히.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다. 선영이 나를 내보냈던 날 밤이 생각났다. 계산하는 눈, 당황하지 않은 얼굴. 그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무서운 게 아니었다. 오히려 명확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막는 방법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송금 내역, 계약서, 관리사무소 서류까지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되찾을 것이었다. 선영이 내 집에서 나를 내보낸 것처럼 나는 법의 힘으로 그녀를 내보낼 것이었다.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하고 확실하게. 그 열쇠는 아직 내 주머니 안에 있었다. 이번엔 다른 용도로 쓸 것이었다. 선영은 내가 아직 모르는 줄 알겠지.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패였다.
그리고 나는 그 패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집 명의자가 직접 요청하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들어갔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뜨거운 밥이 입안에서 식었다. 선영의 등을 보면서 저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커피 향이 방까지 들어오던 아침들이 전부 연기였다는 게, 생선 가시를 발라주던 손이 내 도장을 빼간 손이었다는 게, 나는 그냥 대상이었던 거였다. 대상 중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매지는 않았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 뒤로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덕배가 알려준 대로 증거를 모았다. 통장 내역을 뽑았다. 내 계좌에서 나간 금액들, 날짜들, 선영 명의로 이체된 생활비, 식비,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출금들. 금액이 크지 않았다. 그게 더 치밀했다. 크게 빼가면 눈에 띄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는 그 기록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오래 들여다봤는지를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다. 관리사무소에도 다시 갔다. 나는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고 명의자가 직접 요청하면 되는 절차들을 확인했다. 담당 직원은 군더더기 없이 설명해줬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메모를 다시 읽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낯설었다. 내가 이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선영은 내 행동에 무관심했다. 내가 어디를 다녀오든 뭘 하든 묻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편하게 했다. 모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그 생각을 깨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선영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선영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나를 봤다. 아직 안 잤어요? 응. 선영이 소파에 앉았다. 취기가 있었다. 뺨이 붉었다. 핸드백을 소파 옆에 던지듯 놓고 나를 한참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나는 책을 내려놨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원래 오래 못 살아요. 나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나이도 많고 재미도 없고 애들도 나를 싫어하잖아요. 당신이 내 인생에 뭘 줄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다. 저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다. 계산이 아니라 진짜로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래서 더 슬펐다. 저 사람은 나를 처음부터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나는 그냥 집이었다. 명의자였다. 도장이었다. 뭘 원해요? 내가 물었다. 선영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다. 정리하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았다. 집, 위자료, 그것들을 원하는 거였다. 나는 그 순간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 말을 들었다면 나는 아마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 말만 했다. 선영은 뭔가를 기대했을 것이다. 화를 내거나 애원하거나 무너지거나. 그런데 내가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말하니까 잠깐 표정이 흔들렸다. 그 표정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서랍 안에 서류들이 있었다. 통장 내역, 등기부등본, 근저당 관련 메모,
관리사무소 확인서. 덕배가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열쇠를 꺼냈다. 손에 쥐었다. 차가웠다. 이 작은 쇳덩어리로 시작된 일이 이 쇳덩어리로 마무리될 것이었다. 처음 선영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그 열쇠가 이제 내 마지막 패가 됐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선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소란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덕배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덕배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했어, 준호야. 그리고 하나 더. 준호야, 끝까지 조용하게 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고 서류 봉투를 들었다. 그 안에 내가 모은 것들이 전부 들어 있었다. 선영이 쌓아온 모든 계산이 그 종이 몇 장 앞에서 무너질 것이었다. 관리사무소 앞에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입주민 2명이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고, 관리사무소장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평범한 오전이었다. 나만 알고 있었다. 오늘 여기서 뭔가가 끝난다는 걸. 그런데 선영도 와 있었다. 나는 잠깐 멈췄다. 선영은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뭔가를 요청하고 있었다. 아마 나보다 먼저 움직이려 했던 것 같다.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번에도 1초였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계산하는 눈이 아니었다. 당황한 눈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나타났을 때 생기는 표정이었다. 나는 자리를 잡고 서서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소장님, 제가 이 집 명의자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등기부등본, 명예확인서, 통장 내역, 근저당 설정 관련 기록. 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이 슬며시 이쪽을 봤다. 선영이 말했다. 그게 무슨 서류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장을 봤다. 소장이 입을 열었다. 이분이 명의자 맞으시네요. 박준호 씨.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선영의 표정이 바뀌었다.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오래 보지 않았다. 저는 이 집 관리에 대해 명의자로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도 함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봉투 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근저당 설정 당시 위임장 사본이었다. 덕배가 어렵게 떼어낸 서류였다. 위임장에 서명된 필체가 내 것과 다르다는 감정서도 함께였다. 소장이 그걸 받아들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입주민 중 한 명, 오래된 이웃 박씨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관리사무소 안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어떤 말보다 선명했다. 선영이 낮게 말했다. 준호 씨, 이거 여기서 꼭 해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선영의 눈을 똑바로 봤다. 네, 여기서 해야 합니다. 선영의 입술이 조금 떨렸다. 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만 명의자분 요청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다. 아까까지 뭔가를 요청하고 있던 그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박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사람들은 다 알아챘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소장과 필요한 서류를 마무리했다. 짧은 시간이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화를 내지 않았다.
그냥 해야 할 말을 했다. 밖으로 나오는데 선영이 따라 나왔다. 준호 씨, 잠깐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거 다 공개할 거예요? 나는 멈췄다. 돌아봤다. 선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 52살 재혼남이 뭘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지금 이 얼굴이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걸었다. 관리사무소 유리문에 햇빛이 반사됐다. 내 발걸음 소리가 조용하게 복도에 울렸다. 소란이 없었다. 싸움이 없었다. 그런데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덕배가 말한 대로였다. 끝까지 조용한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열쇠가 주머니 안에 있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집에 들어가니 선영의 짐이 보이지 않았다. 방문이 열려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화장품도 옷도 핸드백도 없었다. 깔끔했다. 선영다웠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 마셨다. 창밖에 가을 나무가 보였다. 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그게 이상하게 시원했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위에 열쇠를 내려놓았다. 이제 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오래된 소음이 사라진 집처럼. 그 소음이 없어지고 나서야 나는 그동안 얼마나 시끄러운 집에서 살았는지 알았다. 며칠 뒤 선영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다. 잠깐이었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받다가 지웠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처음부터였어? 라고 내가 물었던 그날 밤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처음부터였다. 그래서 더 다정했던 거였다. 다정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